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충청권의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호우경보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밤사이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남 당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바람이 강해 보이는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곳은 보시는 것처럼 굵은 빗줄기와 함께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마 땐 제 뒤에 있는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근에 있는 어시장이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수위가 올라가자 이번에는 아예 하천 출입을 통제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 이어 서산과 태안 등 4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확대됐습니다. 그 밖에 충남 내륙과 세종, 대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호우특보는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점차 충청 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소방엔 나무 쓰러짐 등 5건의 피해 접수 외엔 추가로 신고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명피해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 중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특히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이른바 극한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예보에 충북 괴산댐도 방류량을 초당 50톤으로 늘렸습니다. 충남도는 오후 2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천 주변 접근을 피하고 침수 위험 있는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저지대 출입도 자제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이처럼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보령과 태안 등 충남 서해안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까지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도 예상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수도권과 충남 등지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죠? 네, 현재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현재까지 강수량을 보면 충남 보령 77mm, 전북 군산 74mm, 인천 백령도 68mm 등 충남과 전북의 서쪽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수증기가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보면 푸른색에서 노란색, 붉은색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오는 건데 서해안에 강한 비가 내리고 충남과 경기 남부에도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연이어 내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5시를 기해 충남 태안과 서산, 홍성에 호우경보를 내렸습니다. 앞서 보령에도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충남권과 충북 중북부, 전북 군산,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서해 5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오늘과 내일 사이 서울, 인천, 경기에 50에서 150mm가 내리고 특히 경기 남부에는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충청권에는 많게는 200mm 이상, 전북과 강원 내륙에도 많은 비가 쌓이겠습니다. 네,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예보된 곳 어디입니까? 네, 특히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시간당 최대 80mm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집중호우 기준이 시간당 30mm인데 3배 가까운 양이 퍼붓는 극한 호우가 예보된 겁니다. 또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비는 전국적으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많이 내리고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큰 것이 이번 비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분간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됐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발령하고 호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취약 시간대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으로 외출 자제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 제주항공 참사 등 대형 참사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관련 부처 장 차관들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그리고 이태원, 오송 참사, 또 제주항공 참사 등 대형 참사 유족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한 장면입니다. 지금 관련 부처 장차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진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네,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자리죠.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또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우리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있는 대로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자리를 참으로 오래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배상이나 보상도 또 충분한 사과, 위로의 이야기도 없었다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말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말씀도 국민들과 함께 듣고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유가족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형 참사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 함께 보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가가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했습니다. 예,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레 오전 구속 적부심을 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모레 열린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을 진행합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물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참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은 어젯밤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공문을 구치소에 보내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요. 이 적법한 인치를 위해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현장 지휘를 위해 박억수 특검보 등을 보내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적부심을 청구하며 방문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4시 37분 법원에 관계 서류 등을 접수했는데요. 이때부터 기록이 반환될 때까지 시간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 모레 신문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질까요?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번 구속 결정이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도 비슷한 구성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특검이 영장에 적은 범죄 사실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다며 같은 혐의로 재구속을 금하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심의 절차 위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개별 범죄 사실 역시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구속 적부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역시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의 중대성, 주변인 진술 회유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강조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란 특검 오늘 압수수색도 진행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자택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는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로 기록이 삭제됐던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의 비화폰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특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비화폰 삭제 지시의 실체와 전달된 과정 등을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예, 최상병 특검은 수사 외압 과정을 규명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최상병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오후 2시 강희구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오후 3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을 소환했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최상병 사건 자체의 수사 과정은 물론 이후 기록이 이첩됐다가 회수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VIP 경로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다거나 직접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의혹에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이 특검은 오늘과 내일 예정된 조사를 통해 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반을 짚어나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VIP 경로설은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됐다며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오늘 최상병 특검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며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단장은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 답답하지만 특검 수사에 따라 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의사소통 과정을 경로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행정부 내부의 의사소통 과정을 소위 경로라는 자극적이고 비법률적인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전화해 관련 지적과 함께 우려를 표할 수 있고 그렇게 했다면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가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석한 가운데 특검은 김영선 전 의원과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경영인들이 특검에 출석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미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강혜경 씨 조사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강혜경 씨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 부소장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입니다. 강 씨는 오늘 특검에 명 씨가 쓰던 PC와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이미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영장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의원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재판 일정 등의 이유로 날짜를 법원 휴정기로 미뤄달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정희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제한적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가 지난 4월 자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며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곧장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앞서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에 부정한 투자를 했다고 의심되는 기업 경영진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는데요.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고요.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이 있어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내일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특검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수사도 짚어볼까요? 특검이 삼부토건 경영진의 주가 조작 부당이득 금액을 특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이 주가 조작으로 369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과 조성욱 전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 4명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부 서기관이 오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자체 감사 결과에서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자료 일부가 지워졌다고 공개했는데 해당 서기관을 통해 삭제 배경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젯밤 10시까지 전 씨 주거지 등 13곳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어제 마치지 못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 오늘도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에서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공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라고 부인했지만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질 논란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청문회 전부터 집중 포화를 맞은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통계상 95.6%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역대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료 제출률이에요. 저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격도 안 되는 후보 방어하시느라고 정말 핵심 쟁점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표절 의혹. 이진숙 후보자는 이공계 연구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타까지 똑같은 논문 역시 단순 실수라고 했습니다.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오타, 탈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했던 두 딸을 학비 1억 원이 넘는 미국 사립기숙학교에 보낸 건 자녀가 원해서라고 답했고 둘째 딸이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간 건 불법인지 몰랐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런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교육부 수장으로 전문성이 있는지에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되실 분이 법정 수업 일수라든지 나이스 정도를 모르신다는 거는 앞으로 공부 많이 하세요. 예. 그 AIDT에 대해서 교육 자료냐 교과서냐라는 질문했는데 왜 그거 하나 답을 못 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성적표를 안고 울고 웃고 교회와 절에서 애원해본 사람이 공교육 책임자가 돼야 한다면서 신사임당이 새겨진 5만 원권도 꺼내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발목 잡아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고 엄호했는데 내부에선 임명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법무부 정성호, 고용노동부 김성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네, 청문회 주요 내용을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 짚어봅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청문회는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보단 주로 검찰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후보자 계획과 의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검찰 개혁을 두고 정 후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거듭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공소 취소가 되는 게 맞다는 과거 후보자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무부 수장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야당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정 후보자는 공적 책임을 다할 후보자로서 답변 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장관 지명 전에 한 발언이라고 물러섰습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또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부 청구 가능성에 대해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거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영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대북관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 과거 방북 이력 등을 고리로 북한 주적론에 대한 질문 공세가 쏟아졌는데요.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발언에 동의한다는 취지 답변을 내놓으면서 한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에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로써 청문회 전국도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배경훈 박위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에 동의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남은 과정도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전직 회장단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갑질 의혹 관련 해명은 거짓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역대 회장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감성팔이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 방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행위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를 향해서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조기 유학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한 건 교육부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론이 확산하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낭만은 없다라는 애초 기류가 고민스럽다라는 흐름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강지론 기자입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현재 공식 입장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답니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잦아들지 않는 사퇴 여론에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약자를 챙겨야 할 여가부 수장의 갑질 논란과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교육부 장관의 표절 의혹 등은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군으로 여겼던 진보 진영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분출하자 더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민주적 리더십 부재,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논문 표절 의혹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나오면서 특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의 자진 사퇴 촉구는 대통령실 기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까지 한솥밥 먹은 식구들까지 공개 비판 대열에 동참해서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걱정이다, 고민이다 등의 표현으로 강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 사이에선 현역 의원인 강선우 후보자는 임기 초반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은 것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수석은 오늘 유튜브에서 인사청문회 상황은 서면으로 계속 보고되고 있고 이 대통령도 다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직 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아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낙마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청문회가 다 끝나고 대통령의 대면 보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를 향해 스스로 거취를 밝힐 걸 촉구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분들에게 사과를 촉구했지만 사과는커녕 사과와 인적 쇄신 필요가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명 거론을 두고 인적 쇄신 1차분이라고 규정하고 2차와 3차 명단도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계속 있다며 추가 인적 쇄신 요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혁신위가 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충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세한 내용은 직접 듣지 못했다면서도 이렇게 밝히고 혁신 방안은 혁신위 내에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의결한 다음 비대위에 보고되고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혁신 방향이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빌미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감성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동시에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 농민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았습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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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을 내비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공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하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허용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같이 국내에선 민감한 문제들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미 수입 1위 국가입니다. 미국산 쌀은 현재 13만 2천여 톤까지는 관세 5%를, 이를 초과하면 513%를 매기고 있습니다. 농민 생계는 물론이고 식량 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할당량을 대폭 확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산 소고기 등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양해와 설득을 구하는 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고, 정부는 이번 주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고육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은 보름 동안 대미 협상과 동시에 대내 협상도 풀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앞서서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보령과 태안 등 충남 서해안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경기도 평택시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강원도 횡성군, 원주시, 홍천군 평지, 그리고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에는 호우주의보로 확대됐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호우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을 두고 대법원이 당시 용인시장과 용역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민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 지자체 민간 투자 사업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010년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13만 9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수요 예측과 달리 실제 하루 승객 수는 10,000명 안팎에 그쳤습니다. 개통 이후 만성 적자에 시달렸는데 용인시는 운영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이자 포함 약 8,500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수요를 부풀려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2013년 전현직 시장들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지만 2020년 대법원이 전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을 다시 검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 예산에 큰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선 주민들이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수요 예측을 담당한 연구원 개개인에게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60일 이내에 이정문 시장하고 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시는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는 관련 법을 잘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경전철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 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진숙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서 한간에는 좀 낙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오늘 좀 충실히 답변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고
또 굉장히 고개를 숙이면서 처신을 굉장히 낮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께 좀 불편함을 끼치는 걸 조금 상쇄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도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이진수 후보자 자체가 또 반박을 하면서 그러면 이진수 후보자의 반박이 맞는가? 라고 하는 고개가 좀 기울어질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이진수 후보자가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명한다라고 한다면 또 이게 이진수 후보자의 해명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사과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관련 목소리와 함께 학계 입장도 함께 들어보실까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이 학위 논문을 하기 전에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좋은 교수님은 제1저자를 이제 학생 놓고 제2저자라기보다는 이제 교실 저자 있잖아요. 그걸 보통 이제 교수들이 해요. 그럼 양쪽에다 크레딧을 줘요. 학계에서는. 근데 이제 제1저자 보통 하면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자기 욕심이 있는 거죠. 저희가 아무래도 인문계다 보니까 이공계 교수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게 제일 저자가 되는 게 당연하냐 그랬더니 정말 좋은 교육자라면 제자에게 제일 저자를 주고 교수 본인은 교신 저자로 등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사업을 따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로 실험을 하는 학생 이렇게 뭐 팀으로 했을 때 그때 사업을 따온 교수가 1저자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는 이과에서의 어떤 논문을 쓰는 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검증단이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표절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검증단 같은 경우에는 11개 단체가 함께한 것이고 그중에 교수님들도 들어가 계신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이 논문 취소되는 것에 큰 역할을 한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처음에 지명이 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본인들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자진 사퇴라는 것이 맞다. 일단 표절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게 한 것이다. 이것은 연구윤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진숙 후보자가 이과의 논문은 다르다라는 형태로 물타기를 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동료인 교수들조차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고 그리고 전교조조차도 지금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라는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보면 홍성걸 교수도 뭐 이공계에서는 1저자로 학생을 올리고 교수를 교신자로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교신저자. 근데 교신저자라고 하는 게 총괄 책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연결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뭐 그게 좀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수가 뭐 학술 연구 영역을 딴 이후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따라와서 같은 2저자고 3저자가 된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교수가 좀 욕심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비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1저자로 올라갔던 학생이 사실상 제가 다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름만 올렸습니다가 아니라 교수가 연구 영역을 따오고 그래서 이 학술지에는 1저자로 올리고 제자는 논문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나름 또 이공계에서는 이런 식의 방식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말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진숙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쨌든 연구에 대해서 주도한 것은 본인이다라는 형태로 해명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본인이 1저자로 들어갔던 논문과 좀 앞뒤로 제자들이 학위를 받은 논문들이 있어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논문을 쓴 것이라면 같은 내용으로 이 제자들이 논문을 받았다는 거, 여기 학위를 받았다는 거. 그럼 이 학위 자체가 취소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어떠한
장관 자리에 욕심을 가짐으로써 제자들의 학위를 취소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학자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진수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으로 임명 당시에 논문 검증을 총괄했던 교수가 이 후보자 총장 취임과 동시에 또 핵심 보직을 맡아서 또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해서 표절률이 괜찮았다, 문제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러고 나서 뭐 보직에 임명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뭐 이 논문을 검증했던 교수가 자신의 또 직책을 갖는 것이니까 이걸 뭐 요직을 어떤 것을 요직이라고 보는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비판하기는 어렵고, 지금 문제된 제기 의혹에 대해서 뭐 저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프레임 씌우는 것은 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가로챈 게 맞나라고 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 이진수 후보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이 연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제자를 뭐 1저자로 해줄 것인가 2저자로 할 것인가, 이건 또 뭐 교수의 재량권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만 가지고 이진수 후보자가 욕심이 너무 많다, 나쁘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까지 본인의 논문의 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마다 충남대에서 총장이 될 때 그때 이미 논문에 대해서 다 검증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 그때 논문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때 응용화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총장으로 임명이 되자마자 바로 이분이 기획처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핵심 보직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기획처장 이후에 또 총장으로 출마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청문회에서 어쨌든 그분에 대해 한번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소환에 대해서 충남대로 보냈는데 충남대가 이 상황에 있어서 이 연구윤리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조정은 의원이 충남대에 그렇다면 그 교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다시 부르려고 했더니 그분은 이미 해외 출장 중이다라고 하면서 충남대에서 마치 이 증인을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오늘 또 그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결국 이번에 뭐 김민석 총리 후보 청문회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증인이라든지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아서 국민적인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후보자는 해명을 하기로 본인 관련 사안이 아니다, 문제가 된 기억이 없는 거 보면은 초기 단계에서 취소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진숙 총장 본인을 상대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알겠죠. 자기가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학교의 대표는 총장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총장에게 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본인이 몰랐던 것 같고, 만약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위법으로 문제가 제기됐을 건데 조사 전에 취하했다거나 위반이 없으면 불법이 없다는 것이고, 취하가 됐으면 뭐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다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좀 문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회사의 CEO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잘못이 없어도 대표면 본인이 또 피진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은 뭐 시대적 소명이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지시할 거냐 이런 질문이 들어갔더니 이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은 약간 실망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정성호 후보자가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동들을 본인은 삼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뭐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양형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한 것은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양형,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법원에서 판단이 된 부분인데 그러한 발언들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론이 더 커질까요?
좀 커질 것 같아요. 뭐 서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가족도 뭐 한 4년 가까이 구속됐다 나왔잖아요. 처도. 그리고 딸도 의사 면허장을 박탈당한 걸 넘어서 아마 대학교 졸업까지도 다 취소돼서 고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검찰 개혁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굉장한 정치 보복을 당했죠. 그리고 그 중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상화 차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사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지난 총선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을 찍었잖아요. 그건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동정, 그리고 좀 너무 과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늦지 않은 선에서 사면되는 것이 좀 이 정치 보복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임금체불 의혹이 일자 강선우 후보자 측이 사실과 다르다. 남편의 운전기사가 필요해서 기사 사용인을 채용했는데 당초 합의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진정을 제기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좀 의혹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 자체는 끝났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야당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청문회는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짚어야 될 것이, 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7월 초에 이미 여야가 다 협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강선우 후보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이거 동의를 안 하다가 청문회 당일에서야 동의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 강선우 후보자 쪽으로 진정이 들어왔던 내역을 그날 저녁에 한 11시경에 보냈는데, 또 이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다음 날 오전에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의혹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신고 자체는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쓴 운전기사인데 이 사람이 신고를 할 때는 강선우 후보자 사무실로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 처리 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또 오늘도 조금 아까 나온 의혹이 코로나 때 병원에 찾아가서 뭐 난동을 부렸다 그러면서 원래는 가족의 면회가 되지 않는데 본인이 보건복지위원 소속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갑질을 하면서 가족 면회를 했었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가 끝났지만 강선우 후보자는 계속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새로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라든지 강 후보자 측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재취업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었잖아요. 강 후보자가 해당 의원실에 전화해서 취업시키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해명이 나왔습니까? 근데 이제 사전적으로 해당 의원실에 전화해서 이 사람 뽑지 마세요 하면 상당히 안 좋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전화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전 보좌관이 보좌관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 해당 의원실에서 심사하고 있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강선우 의원이 먼저 전화했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의원실에서는 보좌관 신청이 있으면 전 직장에 있던 보좌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직원들에게 평판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괜찮아요. 뭐 요 정도 수준의 약간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줘요. 근데 이 정도는 뭐 모든 의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이걸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정말로 뭐 강선우 의원이 모든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사실관계가 더 명확해진다라고 한다면 좀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쉬워질 것 같은데,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서, 보좌관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여서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실망감을 전달한 데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강선우 후보자를 향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그리고 즉각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이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즉각 사퇴하라는 강한 성명이 나갔었는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어떠한 성명 같은 것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하자면 달래기 위해서 이분들을 만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좌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좌진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정권이 넘어온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된 것이고 정권 초반에 어쨌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 그 지난 회장단들이 결국에는 사퇴하라고 나온 것이 현직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가불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역대 회장단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성단체에서도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이 임명을 강행하면 이른바 강선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좀 정치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강선우 방지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선우 의원이 정말 갑질을 했는지라든가 이런 좀 잘못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한 건데 조금은 좀 의혹 제기가 100% 논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조금은 고민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비단 강선우 의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마치 자신이 월급 주고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면직시켜도 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 이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국회가 좀 문화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구나. 국회의원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국회의원 본인들도 예외가 아니고 언제든 장관의 자리에 지명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좀 알고 더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단체의 경우에는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의 얘기가 없다. 뭐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확답이 없다 이러는데 여기 확답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 비동의 강간죄 같은 경우는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강간죄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범죄가 성립될 위험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심사숙고해서 답변할 문제이지 지금 후보자가 결론을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가지고 지명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계속적으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옹호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만 보아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본인이 갑질을 하던 당사자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혹들이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정무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윤 전 대통령 특검의 3차 강제 구인 시도에 이제 구속 적부심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제 모레면은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까요? 일단은 나오고 싶겠죠. 무슨 의도를 떠나서. 그리고 실은 한 2평대 정도이고 굉장히 덥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 걸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구인 시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지킬 생각은 없지만 일단은 나는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고 구속적부심이 바로 청구되지 않고 며칠 지연된 건 아마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법원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뭐 뻔하게 기각일 것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특검에는 나가지 않고 구속 적부심은 나간다라고 하면 또 이에 대한 비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고민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다가 그래도 한번 청구해봐야 되겠다라고 청구한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 구속이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뭐 사정 변경이 있다거나 특별히 뭐 증거 인멸 염려가 있었는데 그 염려가 없어졌다라고 볼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서 뭐 거의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밖으로 나오고 싶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구속적부심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구를 할 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라고만 되어 있었지 그때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어떤 혐의에 있어서의 뭐 증거인멸의 우려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차 소환 조사까지 갔을 때 오히려 2차 소환 조사 때는 특검이 언론에 브리핑을 하면서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련자들은 이미 뭐 다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나오면서 언론에서는 몇몇 인물들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는가라고 했지만 결국 판결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청구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짚어보죠.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처음으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위원장의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어떤 의도입니까? 일단 혁신위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께서 좀 의문을 가지신 부분도 있었죠. 특히 어제 윤상현 의원실에서 주최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전한길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초대가 되어 있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지도부가 대거 참석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럴 거면 혁신위는 왜 띄운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윤희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늘 어쨌든 결단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 이후에도 이렇게 좀 가깝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제 그 지도부가 참석을 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기명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실제로 이 네 분이 어떠한 거취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또 윤희숙 위원장이 오늘 한 이야기 중에 개혁안으로서 다음 20일에 있을 의원총회에서는 당에서의 개파 같은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107명 의원 모두의 서약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명단이 1차 분이고 2차, 3차 명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초강수를 뒀는데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뭐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도대체 일단 윤희숙 전 의원도 혁신안을 좀 만들었으면 좀 순차적으로 뭔가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절차를 좀 거쳐가야 되는데 그냥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저분도. 그래서 그냥 당장 사퇴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퇴가 무슨 사퇴를 의미하는지 또 모르겠어요.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원내대표 등 직에서 사퇴하라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왜 혁신위를 띄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차기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 차기 당대표가 정권을 줘야 되는데 아직 권한도 좀 애매모호한 분이 이 혁신위를 꾸리고 정권을 또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중질환만 일어나는 싸움만 일어나는 혁신위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보다는 뭐 퇴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혁신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전한길 강사 국회에 데려와서 뭐 부정선거가 어떠느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느니 여기에 대해서 박수치고 있고 여기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가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도 가 있고 그리고 뭐 차기 당대표 나오겠다라고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 장동영 의원도 뭐 신우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 모셔다가 이런 얘기 듣고 있으니까 혁신할 생각이 없는데 굳이 왜 포장을 좀 예쁘게 하려고 이 혁신위를 꾸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차라리 지금 혁신이 중단하고 차기 당대표가 혁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도 짧게 해보죠. 지금 첫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강한 발언이에요. 정청래 후보, 국회도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하게 발의하겠다. 박찬대 후보도 동의하는 주장을 했어요.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나설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삼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하게 발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위헌 정당의 경우에는 정부가 해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진당 같은 경우도 정부가 신청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7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라는 거 빼놓고는 통진당의 내란 선전성동보다 더 나쁜 행동을 했어요. 사실상 내란의 공무원 주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법제화한다라고 해서 뭐 지금과 저는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되고 예. 오히려 뭐 앞으로 이런 내란 정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법제화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뭐 당연한 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청래 후보 입장이어서 박찬대 후보도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성 메시지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당은 나서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결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이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당에서 의결을 했을 때 이걸 국무회의로 올리고 국무회의에서 뭐 이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결국 민주당이 정부와 어떤 책임을 나눠 갖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들을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당대표 경선이 찐명 경쟁을 넘어서서 굉장히 좀 선명하게 국민의힘과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들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오늘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한 거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두 분이 모두 그 중국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지금 대통령실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책임을 나누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거대 여당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좀 예민한 문제를 가볍게 예. 다루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적자를 보고 있는 영국을 제외하면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로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율이었던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미국에 완전히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상품을 대거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애초 32%의 관세율을 통보받았던 인도네시아는 무역 협상을 통해 19%까지 낮췄습니다. 대신 미국산 수입품에는 아예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수십조 원어치의 미국 에너지와 농산물,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So they're paying 19% and we are not paying anything. 인도네시아보다 7배 많은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도 비슷한 구조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무려 46%였던 관세율을 20%로 낮추는 대신 미국 기업에만 완전히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상품도 대거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협상 골격이 인도에도 적용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India basically is working along that same line. We're going to have access into India. 하지만 이들 나라와 한국, 일본의 사정은 크게 다릅니다. 누적된 대미 흑자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일부 농축산물을 제외하면 이미 미국산 수입품에 물리는 관세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상호 관세와 별도로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이 주력 수출품입니다. 대규모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Well, the trade agenda right now seems to be built on a sense of the rest of the world owing the U.S. something that President Trump wants to regain. 큰 출혈 없이 미국을 만족하게 하는 이른바 윈윈의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막판까지 고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수도권에도 본격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경기 수원시 북수동에 있는 수원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곳 수원에 1시간 전쯤에 도착했는데요.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며 한때는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수원천인데 보시는 것처럼 물은 상당히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수천 옆 주변은 이렇게 바닥이 보일 정도로 드러나 있었는데 지금은 산책로 수원천 옆에 있는 산책로 나무데크 아래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물이 불어난 만큼 하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입구들 모두 차단기로 통제된 상황입니다. 또 주변에 산책을 하던 시민들도 처음에는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뜸한 모습입니다. 예, 밤사이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가 된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야죠. 네, 제가 이곳 수원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빗방울이 굵어지며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만큼 안전거리 확보와 시야 확보 등 퇴근 시간대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되며 행정안전부도 오후 3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폭우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하천이나 산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지역에서도 배수로를 확인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많은 비가 예고돼 수시로 날씨 상황을 확인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북수동에 있는 수원천 앞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퇴근 시간대 지하철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 평소에도 사람이 많은 곳인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신도림역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오가는 환승역이라서 평소에도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지하철에 타기 위해서 시민들이 줄 서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제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시민들이 다른 호선을 타기 위해서 통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부 현장에는 안전 인원들도 나와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엉키지 않도록, 혼잡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취재진이 평소 퇴근길이 시작되는 오후 5시 반쯤부터 이곳 현장에 나와서 현장 상황을 지켜봤었는데요. 6시 넘어서 회사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를 나섰다는 시민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더욱더 붐비고 있는데 내일도 비가 예보돼 있는 상황이라서 벌써부터 출근길을 걱정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 교통 상황 그리고 통제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비가 내리면서 서울 주요 도로 교통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이렇게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타려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정보센터가 표시한 지도를 보면은 도심 일대와 강남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도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서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후 6시 반을 기준으로 서울 전체 차도 속도는 평균 시속 15.1km로 서행 중이고 도심으로 한정하면 시속 11.8km로 정체 상태입니다.
서울교통정보센터는 빗길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운행을 강조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 서울시 주요 하천 출입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하천 29곳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운동하는 시민이 많이 찾는 도림천과 안양천 등도 포함된 만큼 하천 접근은 삼가셔야겠습니다. 안양천과 중랑천, 탄천 등 둔치주차장 4곳도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한 호우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와 기상 정보를 확인하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중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고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서울에도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많이 굵어졌습니다. 퇴근길이 되면서 비가 더 강하게 내리는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 더 강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밤사이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에서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하천에 물이 넘칠 수 있는 만큼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과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서부와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충남 보령과 평택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고 또 전북 군산도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조금 전 6시 45분을 기해 호우경보로 특보가 강화됐는데요. 점차 그 밖에 중서부 지역에서도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남부지방에서도 비가 강해지며 호우특보가 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비의 양도 무척 많습니다. 이미 오늘 하루에만 충남 보령 오천면에 100mm, 전북 군산 옥도면에 80.5mm, 충남 태안에도 77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 200mm 이상, 강원과 전북 서부에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고 150mm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비는 이번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까지는 전국적으로, 모레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취약 시간대에 이렇게 강하게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변 점검 다시 한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김수현입니다. 중서부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특히 시간당 50mm를 넘는 비를 극한 호우라고 하는데요. 비의 강도에 따라서 위험도는 어떻고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철 하늘에서 쏟아지는 굵은 비, 도로에 물이 고이고 무릉덩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비의 강도는 시간당 5에서 10mm 수준입니다. 다소 빗줄기가 굵어지지만 우산을 쓰면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시간당 30mm 안팎이 될 때부터입니다. 우산이나 우비가 있어도 비에 젖고 운전할 때도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 곳에 시간당 30mm의 양으로 2-3시간 쏟아지면 하수구가 넘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를 넘는 비는 극한 호우라고 부르는데 내렸다 하면 바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물폭탄입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강하게 쏟아져 짧은 시간에도 하수관이 역류하거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이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백 년 주기로 찾아오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잦아지며 산사태 같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한 비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땐 무리하게 운전하기보다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비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급류 하천에는 진입하면 안 됩니다.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극한 호우가 내릴 때 야외 작업을 하거나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시간당 50mm를 넘는 극한 호우는 한두 시간만 쏟아져도 피해가 날 수 있는 데다 예측하기 매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지난 5월 전국으로 확대했는데요. 해당 문자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 최근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만 군산, 서천, 진도, 부산 등 곳곳에서 무려 16차례나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호우 빈도였는데 강한 호우인 만큼 산사태, 범람, 침수 등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 같은 여름철 집중호우는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장마철뿐 아니라 폭염 기간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름철에 강수의 휴지기, 즉 폭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2차 강수기보다도 더 강한 강수량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름철 내내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일상적인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빈발하는 극한호우를 예측하긴 더 힘듭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발생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시간 전에 예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부분이 현재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CBS라고 하는 재난 호우 문자를 병행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동안 90mm 넘는 강수량이 기록되거나 1시간에 72mm까지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제도로 지난해 수도권과 경북, 전남 지역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제도가 시행된 지역에선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지하차도나 지하철장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성과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접견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서울구치소는 적법한 인치를 위해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 답했습니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 등을 보내 현장 지휘를 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방문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전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로 예정됐던 부정선거론자 모스탄 교수와의 접견도 불발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관련자를 동시다발로 조사했습니다. 박정훈 단장은 VIP 경로는 설이 아닌 사실이라며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극히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강변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처음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항명 혐의 무죄를 확정받은 박 단장은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받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경로가 시작점이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다 밝혀지고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단장 말처럼 수사 외압 의혹의 단초인 VIP 경로는
공통된 진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에 이어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까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사건 처리에 개입했는지 캐물었습니다. 임기훈 비서관과 통화에서 좀 어떤 얘기 나누셨을까요? 또 최초 수사 기록을 이첩받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다시 넘겨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도 소환해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추궁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기록 회수가 적법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특검에서 판단하실 겁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건 맞아 보인다면서도 검사 출신 대통령이 당연한 지적을 했을 뿐 경로 프레임으로 폄훼해선 안 된다고 엄호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지적과 우려를 표하는 건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며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란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도 참석한 정황을 파악하는 등 최상병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개입 여부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 정보 삭제를 시도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조은석 특검팀이 영장 발부 6일 만에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자택 등 8곳이 포함됐는데 두 사람은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 원격에서 삭제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조 지시를 폭로하며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화면을 공개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공개 직후 국정원은 비화폰에 대해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이후 비화폰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삭제 직전 조태용 전 원장과 박종준 전 처장이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특검팀은 이후 조 전 원장 등을 불러 통화 경위,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거로 보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도 이어가는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현재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해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과 무관한 작전이었다는 입장이라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최상병 순직 당시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생존 해병이 이명현 특검팀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 9일 생존 해병이 특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내린 이상한 지시들이 실제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부대원 역시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을 요구한다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도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서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부소장이자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명 씨 이용 PC와 강 씨 소유 하드디스크, 김영선 전 의원의 휴대전화 등 강 씨가 갖고 있던 증거들도 통째로 이미 제출했습니다. 특히 명 씨가 주도한 비공표 여론조사의 자료와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전달했는데 강 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에 대한 여론조사 다수에서 조작과 제3자 대납, 현금 지급 등 위법 소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뿐 아니라 이준석 의원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인 그 윤상현의 결정도 필요했었고 이준석도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준석 그 당시에 당대표도 관여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가성 공천에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김영선 전 의원 소환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의원과 김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 관계자들과 대통령 기록관을 연이어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김 전 의원을 시작으로 의혹에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을 줄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이 주가 조작으로 챙긴 돈이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영진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워 챙긴 돈은 모두 3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검은 산정했습니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관련 MOU를 맺고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과정에 경영진들이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여사와 이종호 씨 연결고리를 겨냥한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는 동시에 김건희 특검의 첫 구속 사례인 만큼 다른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인들의 줄소환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특검 조사를 받고 HS효성의 조현선 부회장은 해외 출장 때문에 오는 21일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경우 특검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이 기업들 투자 배경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데다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전해진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 법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특검이 오히려 군의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0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3대 특검 법안이 보고되자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은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 혐의가 포함돼 군의 사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군이 계엄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충성했다며 오히려 특검을 통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420여 건으로 제출률이 95%가 넘어 역대 후보 가운데 가장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자료는 내지 않았다며 오후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38년지기 이른바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찰 개혁 등을 고리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과 내란 수사 등 뜨거운 현안도 다뤄졌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베테랑 오선 의원이자 온건파로 분류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은 신상이나 정책보다는 검찰이 화두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매듭짓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법여권은 표적 수사를 벌인 정치검찰, 또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검찰이 그대로 있다며 임명 즉시 징계하고 나아가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멋대로 기소하고 정치적으로 기소하고 이런 검찰 저는 다 책임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입법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온 반대 논리와 매우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놓고 따졌습니다. 법무부 수장이 검찰개혁과 각종 입법을 통해 38년지기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정 후보자는 앞서 검찰이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어떤 발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치역 사건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 사면도 언급됐는데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판단할 거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일가가 어쨌든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양형이 과하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또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거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TV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강력함, 안정감을 각각 강점으로 내세우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외쳤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대표를 노리는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첫 TV토론회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둘은 주거니 받거니 서로 칭찬하거나 농담을 던지며 네거티브를 최소화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네, 정청래 후보께서는 판이 깔리자 역시 핵심은 명심 경쟁. 둘은 약속이나 한 듯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박찬대 의원은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는데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압니다. 20년 정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성장과 함께 저도 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전거를 잡아주던 그 엉아가 어느 순간 손을 놨는데 혼자 잘 자전거를 몰고 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당원 주권 강화 등 핵심 의제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리더십 방향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협치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의 억지, 발목 잡기에는 대응하지 않고 표결로 강력하게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험한 일, 굳은 일, 싸울 일 이런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야당과의 협치도 포기할 수 없다는 박 후보는 안정적 리더십을 강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회계사 출신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하며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함께 완벽한 원팀 당정대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뺨만 때려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르고 달래는 것도 병행해야 진정한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주말 충청권을 시작으로 각 지역 순회 경선을 거쳐 다음 달 2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두 후보의 은근한 차별화 전략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를 향해서 스스로 거취를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분들에게 사과를 촉구했지만 사과는커녕 사과와 인적 쇄신 필요가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명 거론을 두고 인적 쇄신 1차분이라고 규정하고 2차와 3차 명단도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속 있다면서 추가 인적 쇄신 요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 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충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힌 뒤에 혁신안은 혁신위 수기를 거쳐 의결하고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인 권한이 비대위에 있는 만큼 최종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옹호하는 당내 정치인이 있다면 극우 세력 뒤에 숨지 말고 이름을 걸고 나오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최근 당 수뇌부가 부정선거 음모론 행사에 대거 참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지난해 12월 당대표 축출 전 마지막 메시지로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을 거론했지만 지금도 이를 정면 반박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면서 한 줌의 극우 세력을 끌어들이고 판을 깔아줘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공단 관계자와 용역업체 대표 등 7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찰과 근로감독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잇따라 건물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러 오셨나요? 불법 하도급 가능성 같은 것도 수사하시나요?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에 50여 명을 투입해 불법 하도급 여부와 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오수관 지리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공단과 계약한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사중하청이 이루어진 건데 정작 인천환경공단 측은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사실과 사고 당일 작업 계획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단을 단순 발주자가 아닌 실질적인 작업관리 주체인 도급인으로 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도급인에게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위험성 평가를 한다든지 실제 시공사가 해야 되는 역할을 인천항만공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관계자 7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지난 14일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시스템이 먹통이 된 SGI 서울보증이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해킹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은 누구나 유선전화 02-3671-5991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SGI 서울보증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금액이 확정될 경우 전액 보상할 방침입니다. 11.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유족은 이번 재심이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장 변호인단은 지난 1979년 10월 27일 기소 이후 17일 만에 사형이 선고됐을 만큼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인 사건일 수 있지만 국헌문란이 아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다며 신군부는 정권 탈취 의도에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우특보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서천, 전북 군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